갑신정변이 일어난 시기,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외웠거든요. 1884로. 아, 1884. 네, 1884. 항상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도인데 청나라, 일본, 미국까지 이 외세의 개입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라는 설명이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한테 거의 뭐 다 뺏어가다시피 조약을 강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고 치면은 저는 조공책봉 관계로 뭔가 속박을 하고 옥죄고 하는 거를 한 3분의 1 정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30% 정도만 식민지화 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조금 더 유럽스럽게 식민지화 하려는 노력들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속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에 급진개화파 세력들은 분노한 거죠. 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다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일본은 알고 있어. 이게 뭔 의미인지. 네. 속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일본은. 네. 근데 뭐 미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친구들은 속방이 뭔지, 조공책봉이 뭔지 몰라요. 그럼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청나라랑 조선의 관계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조선이랑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조선도 일단 미국한테 잠깐만요. 저 청나라에 잠깐 갔다 와야 된다. 네. 청나라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럼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는 건데 왜 청나라한테 뭘 자꾸 물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은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조건을 벗어난 적은 없으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중국도 대강 알아요. 얘네가 물어보러 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뒤집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대강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동아시아와 그 유럽과 유럽을 비롯한 열강들이 그 뭐 17, 18세기 이후로 맺었었던 국제관계의 어떤 그런 규칙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네. 이 헷갈림을 중국은, 청나라는 요거를 그래 생각해보니까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걸 말만 살짝 바꾸면 네. 식민지라는 표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던 거네? 올라가던 거잖아. 네. 이거를 넘어가려고 자꾸 하는 그 과정이 요 딱 무렵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은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또 뭘 하겠다는 거야 쟤네는? 자꾸 뭔가 바꾸겠다는 거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상황이고 일본은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식민지화로 가는 거다. 청나라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빨리 뭔가를 해야지. 여기 가운데서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아버지 친구도 이름 부르는 서구 열강들이 그렇죠. 형님 동생 관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심지어 그 국가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또 상황들이 있었군요. 자, 이 갑신정변 당시 이제 개화파들은 14개의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급진개화파의 주장답게 네. 단순히 뭐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혹은 뭐 군사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신분제, 우리 그 한반도를 꾸준히 지배해왔던 신분제 질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부패해왔던 세금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도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상 그런 페이퍼를 볼 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1조. 네, 첫 번째. 아마 고종도 그걸 봤을 때 1번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네. 뒤부터 읽지 않고.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조공 관계를 해체해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고종을 조금 의식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이 급진개화파랑 고종이랑 딱 들어맞는 접점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국가로서의 조선. 네. 그래서 이거 좀 고종이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하고 일조에 넣지 않았을까. 네. 자, 이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은 이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오인방입니다. 근데 이 오인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있는 집 자제들의 기득권들이에요. 그게 싫으세요? 아니, 있는 뭐, 집 자제. 싫은 것까지는 아닌데 보통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보수적으로 원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랬던 그들이 왜 개혁을 주장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신기하거든요. 이거를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중과 백성들과 괴리되고 그다음에 막 엘리트들의 그냥 허황된 꿈이고 뭐 이렇게만 보실 수 있는데 네. 거꾸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근대적 개혁 중에 백성들이 네. 자각하여 음.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 그건 러시아의 붉은 혁명을 제외하고는 네.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에서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요들은 자기 기반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문벌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분제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개혁의 어떤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는 개혁적인 것들을 좀 밟아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그 부분을 너무 욕할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인방이 주장했던 개혁 정당 보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 그 토지 문제, 부동산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토지 건드리지 개혁을 않지. 하겠다는 얘기는 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까지는 가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만큼은 평등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시대적인 한계라고 거죠. 볼 수 있겠죠. 지금 됩니까? 네. 네? 지금이라도 돼요 그게? 지금도 되기 힘든 겁니다. 지금도 되기 힘든 건데 그거를 네. 120, 30년 전에 왜 못했어? 라고 하는 건 네. 좀 너무 가혹하다. 아.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토지 이야기 했겠죠. 했다고 생각해줘야죠. 네.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갑신정변이면 충분히 의도나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딱 전제를 해야겠죠. 이게 사적 이익인가? 네. 이 개혁과 이 정변이라고 하는 게 네. 사적 이익이었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건덕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방법은 잘못됐지만 네. 나름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어떤 방향성이나 네. 또 그런 진정성 같은 것들, 진정성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진정성 같은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이해해줄 또 건덕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조금 다른 입장이시고요. 저는 사적 이익이 한 20%는 있다고 봅니다. 사적 이익 2알에 공적 이익 8알이면 네. 이 정도로 훌륭한 네.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대5로 가야 뭐 예. 40%? 왜냐면 그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거의 뭐 민씨 천하라고 할 정도로 네. 민씨 세력들이 거의 괜찮은 관직들은 다 갖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재정 개혁도 한 것도 네. 재정 쪽에 부패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이 배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어리니까 젊으니까 피가 끓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좀 차지하는 그런 모습도 실제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적 이익이 한 그래도 49?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이상석 선생님께서는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도 그냥 권력층의 손바뀜이지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고 일부 그래도 이 중간 근대 국가로 가는 중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AI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국가가 됐을까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AI도 굉장히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반쪽짜리 근대화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이 AI의 의견 두 분 선생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훌륭하네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네. 우리 전이랑은 다르게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네 이 친구가. 우리 김재원 교수님과 AI의 의견이 이번엔 좀 일치했군요. 일본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조선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선을 도와서 청나라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속박을 우리 같이 좀 뭔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 둘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세상에 그런 외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정변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목소리가 이제 훨씬 커졌겠죠. 일본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을 거고
요렇게 한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네. 김옥균이랑 요 오인방을 비롯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화파라고 네. 불리는 요 친구들이 일본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요거는 이제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 청일 전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 요렇게 됐으면. 네. 요렇게 되면 청과 일본과의 경쟁을 두고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본의 우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이 있더라도 네. 조선에서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위에서 벌어졌거나 네. 아니면 청나라는 요 때부터 뭔가 힘을 더 빨리 잃어버리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이 좀 더 빠르게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러일 전쟁이 더 빨랐겠죠. 오. 갑신정변이 불러일으킬 변화가 상당히 했네요. 크죠. 굉장히 크죠. 네. 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두고 청일 간의 싸움이 네. 어떻게 벌어질지를 요게 탁 하고 갈라놨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이상석 선생님께서는 AI의 의견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도 뭐 반식민지화가 됐을 것이다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구조 자체가 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냐 식민지냐 사이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가고 있었고 네. 조선이나 청나라는 이미 시기를 잃어가지고 식민지 쪽으로 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한반도나 청나라는 여전히 기존 왕조가 있고 기존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쥔 채로 뭔가 하려고 하니 네. 속도도 안 나고 진척도 없고 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훨씬 더 쉽게 펼 수가 있었던 거고 겉으로는 도와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는 잡아먹을 거였고 네. 그걸 언제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죠. 네.